미국에서 주별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뉴욕주이고 가장 낮은 주는 알래스카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1년 만에 40%에서 2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코스프레이제가 올여름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대신 옛날의 2G와 같은 심플한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새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주별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뉴욕주이고 가장 낮은 주는 알래스카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는 2위, 뉴저지는 6위, 메릴랜드는 7위, 캘리포니아 12위로 세금 부담이 높은 편이고 버지니아는 26위로 중간, 조지아 36위, 플로리다는 46위로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은 연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동시에 각 주별로 세율이 다른 주 개인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납부하고 있어 세금 부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블루스테이트, 즉 민주당 우세 지역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31.32%로 레드스테이트, 즉 공화당 우세 지역의 평균 19.68%보다 훨씬 높다고 CBS 뉴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주별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들은 1위가 뉴욕으로 12.47%를 기록하고 있고 2위는 하와이로 12.31%, 3위는 매사추세츠로 11.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들로는 알래스카가 5.06%에 그치고 있고 델라웨어는 6.12%, 뉴햄프셔 6.14%, 테네시 6.22%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 지역들을 보면 뉴욕, 하와이, 매사추세츠에 이어 뉴저지가 6위로 9.76%를 부담하고 있고 메릴랜드가 7위로 9.4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리노이가 9위로 9.38%, 캘리포니아가 12위로 8.8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25위로 8.24%, 버지니아는 26위로 8.23%, 텍사스는 29위로 8.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조지아는 36위로 7.46%, 플로리다는 46위로 6.33%의 낮은 세금 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별 개인 소득세가 높은 지역들은 전체 세금 부담률과 비슷하게 뉴욕과 메릴랜드가 4%대, 매사추세츠가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주, 와이오밍 등 7개 주는 주 개인 소득세는 한 푼도 물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높은 지역은 메인주가 5.33%로 가장 높고 뉴저지 4.88%, 뉴욕 4.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루이지애나 1.8%를 비롯해 6개 주는 1%대의 낮은 재산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세일즈 텍스, 즉 판매세는 여행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들이 높은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일즈 텍스로는 하와이가 6.71%로 가장 높고 서부 워싱턴주 5.66%, 네바다 5.56%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회사와 기관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회사나 기관들의 비율이 2021년 40%에서 2022년에는 2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급증했던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팬데믹 종료에 맞춰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회사나 기관들의 비율은 2021년 40%에서 2022년 28%로 급락한 것으로 연방노동통계국이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 불어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종업원들에게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거의 시키지 않고 있다는 회사나 기관들은 1년 전 60.1%였으나 지금은 72.5%로 크게 높아졌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비율은 업종별로 차이나고 있는데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 업종과 미디어 업계를 포함하는 인포메이션 정보통신 업종에선 재택근무 허용 비율이 2021년엔 무려 80%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67%로 줄어들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선 재택근무 허용 비율이 66%에서 1년 만에 49%로 줄어 과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증시와 보험, 부동산을 비롯한 재정활동 업종에서는 재택근무 허용 비율이 2021년 55%였으나 2022년에는 33%로 급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사무실 근무자인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허용했고 식료품이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는 특성상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사실상 끝나면서 대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출근 근무로 바꾸기 시작해 재택근무 허용 비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대폭 줄이고 있는 대신 5일이 아닌 4일 출근 근무제로 바꾸거나 3일 출근, 2일 재택 등 하이브리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민간업계에서는 재택근무나 4일 근무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면 상업용 오피스 건물이 많이 비게 되고 관련 비즈니스, 관련 은행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축소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산 사태까지 벌어진 미국 내 지역은행들의 경우 상업용 오피스 빌딩이나 개발업자들에게 많이 융자해주고 있어 오피스 건물에 빈 곳이 많아지면 연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재택근무, 원격근무 허용 비율은 팬데믹 이전에 5%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2022년 말 현재의 28%도 아직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를 과용했다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환자들이 중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코스프레이제가 올 여름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FDA는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나르칸이라는 코스프레이 중화제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 의약품으로 승인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서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심각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피오이드 중화제가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29일 마약성 진통제를 과용했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진 경우 응급치료제로 쓰이는 오피오이드 중화제 날록손의 코스프레이를 올 여름부터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오버 더 카운터 의약품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는 올 늦여름부터 오피오이드 중화제인 코스프레이를 감기약이나 아스피린, 비타민 등과 같이 처방전 없이 손쉽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르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코스프레이 중화제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르칸의 오버 더 카운터 승인은 오피오이드 중화제로서는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시판하도록 허용된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해주도록 신청해놓고 있어 오피오이드 중화제의 처방전 없는 시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DA가 나르칸을 첫 승인함으로써 처방약값보다는 시판약값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방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코스프레이 나르칸은 두 개들이 한 값에 $100 안팎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은 나르칸을 비롯한 승인받은 오피오이드 중화제들을 매우 값싸게 판매하도록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피오이드 중화제도 일부 강력한 알러지약과 비슷하게 약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한 번에 판매하는 양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 한 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복합 진통제를 과도하게 사용했다가 무려 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는 널리 확산돼 오남용 피해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과용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FDA가 이번에 사망 위험을 줄여주는 오피오이드 중화제의 하나인 나르칸 코스프레이를 처방전 없는 오버 더 카운터로 분류해 누구나 손쉽게 약국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오피오이드 과용 피해를 감축하려는 캠페인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도 옛날의 2G와 같은 심플한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눈과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너무 복잡한 기능에 신물난 사람들이 옛날 간편폰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대신 옛날 폰을 꺼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때 아닌 2G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손으로 잡고 전화를 걸고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만 보낼 수 있었던 옛적의 올드 간편폰이 다시 되살아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는 2G폰으로 불리고 미국에서 덤폰, 심플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전화 걸기와 문자 메시지 보내기는 물론 인터넷 검색도 모두 할 수 있는 반면에 눈 건강,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 듯 옛날 휴대전화와 같이 단순히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데다가 잘해야 GPS 등 몇몇 기능만 추가한 간편폰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C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G폰의 선두였던 노키아 전화를 제작하고 있는 HMD 글로벌은 2000년대 초반 불티나게 팔렸던 옛날 방식의 휴대전화가 요즘에서 한 해에 수백만 대가 팔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한 해 간편폰의 80%는 아직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에서 주로 판매됐지만 미국에서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라이트폰 등 심플한 기능만 담은 간편폰을 팔려고 나선 업체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트폰의 경우 스마트하지만 너무 복잡한 기능들은 모두 제외하고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만 교환할 수 있도록 매우 심플하게 제작해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노년층들이 너무 복잡한 스마트폰을 피하고 눈 건강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G폰을 다시 찾고 있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년층의 일각에서는 예전에 쓰던 2G폰 기기들을 집안에서 다시 찾아 전화 걸기에 쓸 수 있는지 문의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7년생에서 2012년생 사이를 일컫는 젊은 층인 Z세대에서도 심플폰을 특색 있는 전화로 사용하려는 추세가 번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플립폰이나 슬라이드 방식의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도 옛날 향수를 고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간편폰으로 되돌아가려는 추세를 반영해 간단한 기능만 탑재하는 대신 가격은 낮춘 2G폰과 비슷한 새로운 심플 휴대전화를 출시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미대사였던 조태용 대사가 한국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한 김성한 실장의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승진 기용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새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 사임한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정부의 첫 번째 주미대사로 임명됐던 조태용 대사는 지난해 6월 11일 워싱턴에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짧은 주미대사직을 마치게 되지만은 조태용 대사로서는 더 큰 중책을 맡아 영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핵심 중책이기도 하고 직제상 주미대사는 차관급인데 비해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이어서 승진기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로 한미 간 정상외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그나마 주미대사로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더 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에 앞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미국 주재 특명 전권대사로 기용돼 내정 발표 3주 만에 아그레망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고 지난해 6월 11일 워싱턴 DC에 부임한 바 있습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오는 8월에 만 67세가 되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14회에 합격한 정통외교관 출신입니다. 조태용 대사는 특히 외교부에서 북미국장, 북핵 태스크포스 팀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거쳐 1차관을 역임해 자타공인 미국 통이자 북핵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지난 2015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과 손발을 맞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1년 남짓 재임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연방의원들과도 광범위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대미 외교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국가안보를 보좌할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풀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두사리고 있어 주미대사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해법을 찾아 성사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조태용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위협에 강력 대처하기 위한 확장 억제와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등 한미 안보 협력 방안을 다지도록 앞장서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에 이어 반도체 생산법에 따른 한국의 중국 진출과 투자 제한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매듭지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